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연인 간 싸우는 장면을 한 번쯤 목격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랑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선 여전히 일방적인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여자친구를 이틀 동안 감금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관련 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포커스, 이번 주는 데이트 폭력 실태에 대해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교제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후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청원인. 생일, 성탄절, 명절 가릴 것 없이 맞았고 병원도 수차례 갔지만 매번 가해자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치료비까지 결제한 가해자는 청원인에게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고 절망적 각인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신고해주는 이웃이 없었고 가해자는 초범이라 벌금으로 끝난다는 경찰의 말을 이용해 청원인을 더 옥죄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데이트 폭력 관련 국민청원은 470건, 청와대를 향해 예비살인 행위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6년째 빗발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은 폭행과 감금, 성폭력입니다.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것 외에 강제 입맞춤이나 세차게 손을 잡는 등의 유형력 행사 역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있을 땐 폭행치성죄 성립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안에 가두거나 강제로 차에 태우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협박했을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도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은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를 강요받았다면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적으로나 은밀하게 찍은 동영상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중범죄임에도 치정폭력 사건은 끊이질 않습니다. 경찰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한 데이트 폭력 신고 상담 건수는 12만 8,900건, 하루 평균 71건의 신고 상담이 접수된 꼴입니다. 이 가운데 형사 입건은 4만 9,940건으로 일평균 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96.5%는 불구속 처분. 이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안전조치도 유용한지 의문입니다. 최근 한 50대 남성은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 신변보호 중인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이른바 김병찬 사건 이후 석 달 만에 또 유사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현재 한국에선 데이트 폭력을 처벌할 단일 법안이 없는 실정.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선 4개의 데이트 폭력 방지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고 여가부의 경우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서 누락된 조사를 취합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별 법률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누락된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네. 집착과 관계로 덮여버린 관계의 결말. 사랑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린 것은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침묵은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최근 5년간 이 데이트 폭력 관련한 신고나 상담이 4배나 급증했다고요? 네, 그 수치는 급증을 했는데 그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고의성 입증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예방책과 처벌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일어난 김병찬, 이석준 스토킹 살해 사건 등을 보면은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치안기관의 관리가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단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과 내부를 스토킹 수사계, 성폭력 수사계, 가정폭력 학대 수사계로 개편을 했습니다. 법무부도 1인 가구 안전을 위해서 주거침입죄 형량을 높이기로 했는데 아직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미혼 여성 10명 중 3명, 남성은 10명 중 1명 정도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경우 고성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욕설이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응답도 40%를 상회합니다. 남한테도 못할 짓을 하는 거니까 좀 생각 자체가 잘못됐고 사고방식 자체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사실. 일단 말로 푼 다음에 안 된다면 뭐 헤어지거나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바로 신고할 거예요. 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의 경우 42%는 그냥 넘어갔고 33%는 헤어지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8%에 그쳤습니다. 그냥 넘어갔다는 여성의 60%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5%는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덮었다고 합니다. 당할 뻔한 적은 있어요. 헤어지자고 했다가 전화번호 바꾸고 한 번 더 오긴 했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만연해지는 데이트 폭력. 일부 시설에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담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비용 다 받고 있습니다. 1시간에 저희 소장님께 받으시면 13만 원입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우선은 대면 상담은 저희 서울로 오셔서 해야 되는 상황이신데 저희가 면접 상담을 바로 받지는 않습니다. 상위 상담을 한 다음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 측은 통상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최대한 상황을 피하고 증거를 모아두라고 조언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보통 방 안에서 이루어지든지 남들이 있는 데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 직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일단은 신고를 하시고. 연인 간 다툼으로 치부하기엔 사회 악으로까지 번진 데이트 폭력. 기댈 곳 하나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명품 짝퉁을 입고 방송에 나와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유튜버 프리지아. 핫한 인플루언서의 빠른 몰락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던 와중에 그녀의 소속사 효원 CNC도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번 프리지아 가품 논란에 더해 회사에 몸담았던 또 다른 인플루언서와 3억 원대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9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최석영 씨. 운동부터 패션, 미용 등 각종 뷰티 관련 정보와 함께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SNS상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런 인기와 맞물려 최 씨는 지난 2019년 6월 지인의 소개로 효원 CNC와 5년의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효원 CNC는 넷플릭스 솔로 지옥으로 단번에 스타덤에 오른 프리지아의 소속사이자 배우 강예원이 대표로 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된 곳입니다. 지인분이 그 강예원 대표님이랑 지인이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우연히 처음 만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충 사업 소개 같은 거 듣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처음 계약을 하게 됐었어요. 맨 처음에는 두 대표님들이 제가 대표님이라고 불러도 언니라고 하라고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하지만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3년 만에 양측의 신뢰는 무너지고 법정 다툼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효원 CNC가 계약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최 씨가 지난해 3월 효원 CNC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수익 미정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효원 CNC가 계약에 따른 그런 매니지먼트 위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리고 정산도 매우 불투명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법원에다가 이 전속계약이 2021년 3월 2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구하고 그리고 효원 CNC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전속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측과 최 씨 간 수익 분배 방식은 5대5. 특히 최 씨는 효원 CNC가 직접 개발한 건강식품 등을 자신의 SNS를 통해 판매하고 낸 매출만 해도 10억 원 이상인데 정작 자신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그 효원 커머스에서 이제 만든 자체 제품,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최소 한 2배 이상 정도 차이 났던 것 같거든요, 원가가. 저한테 막 효원이 그 엑셀 파일로 준 그 공급가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제가 효원에서 같이 일하면서 낸 매출이 10억이 넘는데 도대체 얼마를 빼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친한 지인분이 너가 판매한 거에 비해서 너무 수입이 적은 것 같다고. 이런 이유로 사측에 당시 원가 내역과 수익 분배표 등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게 최 씨를 대리하고 있는 민지희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그게 이제 제공이 되지 않았던 거죠.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이 매입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자료들,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나아가 최 씨는 모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사측과 사전 협의 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 최 씨는 모델 배우 등 활동 지원, 방송 광고 등 영상 출연, SNS 블로그 등을 통한 물건 판매 등 활동을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사측이 관리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일은 SNS 상품 홍보나 판매 활동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에도 저는 모델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싶다고 명백하게 말을 했는데 그 이제 효원 통해서 3, 4년간 모델 활동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방송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매니지먼트 쪽으로는 전혀 서포트를 못 받아가지고. 효원 CNC에서 근무했다는 전 직원 A씨 역시 그 부분은 속상하다며 최 씨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서경님 얘기가 그때 잠깐 나왔던 게 서경이는 공구로만 돌릴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셨어요. 공구를 하면 진짜요? 이러니까 저희도 속상하고 그러니까 마케팅 팀인데 소속 인플루언서 친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속상했었어요. 이에 대해 효원 CNC는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최 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효원 CNC는 입장문을 통해 3년간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했고 최석영은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으나 갑자기 지난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이라며 본사가 책임져야 할 해지 사유가 없자 마치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트집을 잡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맞섰습니다. 효원 CNC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소송 진행 중이라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짧은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저희 별다른 입장을 낼 생각은 없어요. 저희 지금 스스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첨예하게 갈리는 양측의 입장. 둘 중 어느 쪽이 진실일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싸고 쏟아진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한 건 처음인데요. 일단 모든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 중임을 예고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다해서 50억 원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중 일부분입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 그리고 이 그분으로는 조재현 대법관이 지목됐습니다.
이에 논란의 중심에 선 조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선 최초로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직접 해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조 대법관은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 언론을 통해서 저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그러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조 대법관 딸에게 아파트를 제공했던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딸의 거주지에 대해서 물었죠.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서 분가해서 그 이래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해서 죽전에 살고 있습니다. 막내딸 하나는 현재까지도 저와 함께 특히 기자회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건 지난 21일 대선 후보 TV토론회. 대장동 의혹 수사 초반부터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관의 실명을 언급하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관은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 생중계를 통해서 대선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전국 3천여 법관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이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 대법관은 필요한 자료 제출은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공개하겠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세금을 돌려받는 비법인 경정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 청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매번 좀 세금의 좀 무서운 모습들만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좋아하실 만한 저희 환급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변호사님께서 경정 청구가 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정 청구는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그 세금이 좀 많이 신고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반환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억을 계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억이 아니라 6천만 원이더라 라고 하면 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반환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약 한 4년 정도 전만 해도 워낙 생소한 주제라서 낯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변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대표님들이 오히려 먼저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도 계십니다. 청구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회사에서 이제 세금을 돌려달라라고 해서 바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제 환급 절차를 이제 밟아가지고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유익한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렇다면은 좀 세무서에서 간단히 세금을 돌려주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회사가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세금을 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기계장치 구입, 내가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이제 회사의 직원에 대한 고용, 즉 채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명시된 몇 가지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가장 빈번하게 했었던 사례를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전년도보다 많은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만약 2021년도에 2020년도, 즉 전년도에 비해서 직원의 수가 증가하였다면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내가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고용을 증대된 인원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시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로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1,100만 원까지도 세액 공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세금에 대해 공제 제도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이러한 경정 청구 제도가 신고일부터 5년 내에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가 있으신 거니까 혹시나 이게 놓친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하루빨리 좀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무서에 낸 세금을 이제 돌려받았다고 하면 그 후에 또 회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회사가 이제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환급받은 이제 세액별로 지켜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통 사후관리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이런 혜택을 받아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세액공제 등이 제도에는 일반적으로 사후관리 규정이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고용증대와 관련된 항목을 좀 예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근로자 수가 이제 만약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고용을 많이 했으니까 기여를 했다라고 혜택을 주는 건데 그 혜택 딱 신고하고서 만약에 금액이 또 막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애초에 어떻게 보면 그 모양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근로자 수가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가산금을 또 추가로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세금 신고 시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 추징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정 청구로 인해서 낸 세금이 또 막 전액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또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최저한세까지만 이제 환급이 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가 또 있는데요. 이것을 2월 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제 1,000만 원을 세금을 냈다 할지라도 1,000만 원을 모두 다 이제 환급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한세라는 것은 법인, 개인 사업자가 각종 조세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감면이나 공제를 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면 이는 세부담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1,000만 원 세금을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1,000만 원을 이제 모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도 이를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제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세금을 다 냈고 그리고 또 공제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공제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한 경정청구 결과 세금을 이제 직접 회사 통장으로 돌려주는 것을 세금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최저한세 등으로 이제 공제라든지 아니면 환급을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에 또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를 또 2월 공제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억 원 세금을 내고 그 1억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서 만약 6천만 원을 납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2월 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환급과 2월 공제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경정청구 컨설팅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앞서 변호사님께서 그 사후관리 기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세무서 업무다 본 거니까 세무서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매년마다 이제 국세청의 경정청구 업무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좀 매번마다 감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그 2조 원 가량의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사후 감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사원에서 크로스 체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에 맞게끔 정정청구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계약서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근로자와 정규직 계약서만 쓰면 내가 정규직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런 거 이외에 정규직이라는 세법과 노무정의 규정에 따라서 정규직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정규직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들을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사후적으로 가산세 같은 물수가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좀 속담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반드시 좀 잘 검토해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이번 이 경정청구와 관련한 감사원 결과 확정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신다고요? 네. 세무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좀 앞서서 먼저 해주셨는데요. 감사원이 이제 세무서 업무를 이제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작년 10월 경정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원은 이제 국세청에게 이제 송금상 미경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2020년도에 이제 비용을 원래 산입을 했는데 야 이거는 2020년도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2021년도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국세청이 판단을 하면 이제 비용이 원래는 산입이 됐던 것이 빠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2020년도 비용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2020년도 과세금액 증가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납세자가 알아서 뭐 21년에 반영을 하겠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20년도에서 비용에서 제외되고 21년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21년도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납세자한테 불리한 처분을 할 때 납세자한테 유리한 것이 또 함께 있다면 두 개를 함께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경정청구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로포커스 이번 주엔 데이트 폭력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보통 연인들 간 벌어지다 보니 웬만해선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죠.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체계 조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